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이번 주 투자할 생각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올려드렸던 총 5가지 자료 중에 구글 역사상 최대의 변화, 그리고 엔비디아 프리뷰를 꼽아봤습니다. 이번 주 두 번째로 많이 좋아해주신 자료는 구글 I/O 2024였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혁신이고 검색을 다시 정의한 이벤트였는데요. 구글 I/O를 보고 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다시금 AI에서 부딪힌 것은 어쩌면 운명적인 만남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가 2004년에 입사한 후 검색사업부로 배정받아 3년차쯤 됐을 무렵 피차이는 직접 구글이 웹브라우저를 개발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 무렵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이었죠. 이 창구를 바꾸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서 구글을 찾고 네이버를 찾고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검색 시장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었죠.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체 빙, 당시 MNS를 검색 엔진으로 대체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피차이는 웹브라우저가 가진 힘을 보았죠. 레리 페이지는 당시 순다르 피차이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앉혔고 그 결과 2008년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피차이는 당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 처음부터 안티 마이크로소프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 수 기준 8년 만에 크롬이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됐죠. 태생부터 안티 마이크로소프트였던 피차이의 손에서 검색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무너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대가 지나 이제 다시 두 기업은 검색을 넘어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정보를 찾는 행위 자체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 이제는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안티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신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시대를 손수 마무리했던 순다르 피차이는 이제 2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가 2023년 12월에 탄생했습니다. 제미나이가 실제 얼마의 퍼포먼스를 내고 시장이 얼마나 좋아할지를 모르던 시절에는 구글은 검색의 성장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톤과 꽤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비수 역할에서 공격수 역할로 AI를 통해 검색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음을 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가장 구글스러운 모습을 1분기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구글 실적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 하나는 이제 묘하게 최고 경영자인 피차이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AI가 구글에 미칠 영향 그리고 검색 광고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임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웹 검색 시장에서 모바일 검색 시장으로의 전환기를 이미 겪었던 구글은 이제 생성형 AI 검색 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차이는 그동안 각 기술 전환기마다 검색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왔다며 자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AI 검색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검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광고 트래픽의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기존의 블루링크 클릭 기반에 대체할 수준을 연구한 결과 이제 거의 비슷한 광고 단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 내 구글 검색에 AI 오버뷰가 배포되게 됩니다. 연말까지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죠. 이전에 2023년 5월부터 테스트해서 생성형 검색 경험 SGE로 불리던 그 검색입니다. AI 오버뷰를 통해서 제안된 링크는 기존의 웹 검색 결과보다 클릭률이 높으며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검색 서비스가 출시된 이래 최대의 혁신이 될 예정입니다. AI 오버뷰를 통해서 어떻게 광고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실험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죠. 사람들은 검색을 위해서 구글을 찾을 때 다 똑같은 행위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세하게 목적성이 다르죠. 구글의 해자는 사용자의 언어와 문화, 단어별로 어떤 검색을 원하는지 사용자의 의도를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있습니다. 검색 시장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이동하기 위한 검색, 내비게이셔널 서치와 무언가를 얻으려는 검색, 트랜잭셔널 서치, 그리고 물어보기 위한 검색, 인포메이셔널 서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지금 AI 경쟁은 물어보기 위한 검색을 놓고 다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동하기 위한 검색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로 이동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구글에 검색하거나 세금을 내기 위해서 홈택스를 구글에 검색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성형 AI가 중요치 않습니다. 구글이 기존에 잘 아는 분야이죠.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 이것을 인풋으로 놓고 사용자가 가장 많이 찾은 결과물, 아웃풋을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구글은 이를 내부적으로 고 검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가장 인기 많은 검색어 탑5는 페이스북, 아마존, 지메일, 유튜브 등 모두 어떤 링크로 이동하기 위한 검색입니다. 두 번째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검색은 예를 들어서 헤어드라이기를 구매하기 위해 헤어드라이기를
구글에 검색하거나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려고 아이폰을 검색하는 검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스피디아나 나무위키 같은 백과사전용 웹페이지들이 일부 보조해주고 있기도 하죠. 구글은 이를 두 검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기 위한 검색은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나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홈페이지 만드는 법 이런 것을 검색하거나 종합소득세를 내는 방법을 알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이런 것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사용자가 명확히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물어보기 위한 검색은 사용자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구글이 말하는 검색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점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키워드 형식으로 입력했지만 이제는 그냥 대화하듯이 종합소득세를 내려고 하는데 어디서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하지? 라고 질문한다면 제미나이가 정확한 답을 주면서 같이 해당 지역 인근의 세무사를 연결해 줄 수도 있겠죠. 물어보기 위한 질문을 했을 땐 다양한 미디어 포맷으로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량 중 하나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것을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퍼플렉시티처럼 텍스트로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구글 맵 정보, 유튜브 같은 것들을 함께 보여줄 수 있겠죠. 구글에는 이미 유튜브와 구글 맵스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의 유튜브나 구글 맵에 이 세무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조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글은 향후 올 여름부터 여행 계획도 모두 제미나이가 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SGE 테스팅 결과에서 생성형 AI 검색 결과가 기본값으로 나오는 검색량은 점점 더 줄여왔습니다. AI 검색 결과를 보여준답시고 검색 엔진 자체에 경험이 무거워지거나 수익성이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서 정확한 의도 파악이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구글은 그래서 1년 동안 SGE, 현재는 AI 오버뷰를 불리는 것을 테스트했습니다. 검색 의도의 세 가지 자체를 다 바꾸게 되면 매출이 줄어드는 구조일 수 있지만 잘 만들 수 있다면 피차이가 말했던 것처럼 세 번째, 물어보기 위한 검색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다양해지고 광고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하기 위한 검색, 무언가를 얻으려는 검색, 물어보기 위한 검색 중 어느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검색 결과들을 AI 검색으로 보여줘야 하느냐, 얼만큼 보여줘야 하며 바꿨을 때 수익화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1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위차트처럼 최대한 많은 검색 결과에 처음에는 생성형 AI 검색 결과를 최대한 많이 보여줘서 반응을 보고 만족도와 수익성을 기반으로 꼭 AI 검색 결과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생활 AI 비서에 대한 프로젝트 아스트라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미나이를 강화하기 위한 TPU와 제미나이 플래시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 프리뷰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3월 GTC 2024를 통해서 AI 붐을 훨씬 더 가속화할 수 있는 블랙웰을 발표했습니다.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4분기에 출시되는 만큼 시장은 에어포켓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인원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네이버 콘텐츠는 한 달에 2건 정도는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만큼 한번 설명글에 있는 링크로 방문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때마다 젠슨 CEO가 새롭게 그때그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전망한 코멘트, 그와 반해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피크아웃 우려를 들고 나온 것을 이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AI 붐이 시작된 1분기부터 이제 AI 붐이 일시적이며 2024년 중반에 피크아웃일 것을 예상하며 시장은 두려워했습니다. 젠슨 CEO는 이미 이 당시에 전세계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들이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하는 10년 트렌드가 시작됐다고 말한 바 있었죠. 이어서 2분기에는 이제는 공급 병목이 생길 것이며 많이 못 팔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젠슨 은 이미 이전 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매분기 공급이 늘어날 것이며 수요 가시성은 이미 2024년까지 높은 상태라고 언급했던 바 있었죠. 3분기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으로의 수출 규제가 못할 경우 AI 수요가 부족해질 것이므로 매출 성장의 피크아웃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었습니다. 젠슨 은 이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수요가 너무 많고 다른 곳으로 보내서 팔면 되며 현재 수요는 2025년 이후로도 성장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는 코멘트가 추가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가 되어서 시장은 처음으로 한번 믿었습니다. 주가가 오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을 믿은 것이죠. 젠슨 은 이어서 블랙웰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인 2026년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우려하고 있습니다. 3월에 보인 블랙웰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호퍼 제품이 하반기에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에어포켓 우려입니다. 젠슨 CEO는 이전 분기에 이에 대해서 호퍼 공급이 늘고 있으나 계속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신규 고객이 늘고 있고 추론 수요가 공급 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강세임을 말했고 블랙웰에 대해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주요 고객들과 인프라를 설계하기 위해서 소통해왔고
블랙웰의 성능도 대략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퍼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했던 것이라고 애널리스트와의 Q&A 세션에서 말했던 바 있었습니다. 매 분기 가이던스가 현재의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분기 실적 발표에서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함께 발표해주기 때문입니다. 1분기 매출은 7.2빌리언이 있고 가이던스로 11빌리언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13.5빌리언, 2.5빌리언을 상회한 값이 나왔었죠. 그리고 2분기에는 가이던스를 16빌리언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이후에 실제로는 18빌리언이 나오면서 2.1빌리언 상회했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20빌리언을 제출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22빌리언을 기록했죠. 그리고 다음 가이던스는 24빌리언을 제시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매분기 매출은 4빌리언 정도씩 증가했었고 컨센 대비해서 2빌리언 정도씩 상회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분기에도 보수적으로 가이던스에 맞춰서 계속해서 컨센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의 실제 컨센서스는 26빌리언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되는 중입니다. 처음 23년 상반기에 비하면 2배 이상씩 컨센서스가 상향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타겟을 맞춰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매출과 EPS에 대한 추정치가 정확하게 넘버가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워낙에 AI 업계의 수요와 공급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추정치를 정확히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어느 정도 속도로 늘어나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시점만큼 캐파가 팔렸으며 경쟁 역량은 어떠하고 AI 모델 트렌드와 AI를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가 늘고 있느냐, AI를 사용하는 고객의 수 혹은 인더스트리가 얼마나 분포되고 다양화되고 있느냐, 이런 다양한 맥락이 중요합니다. 변화율을 추적하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도 4가지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번 분기 실적입니다. 원래는 20% 정도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30%로 상향했습니다. 4분기와 이번 1분기는 중국으로 나가려던 4빌리언에서 5빌리언가량의 매출이 줄어서 기대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회계연도로는 이번 분기는 생각보다 시장이 1월 말에서 2월 초에 있었던 대폭 GPU 모듈 공급 증가를 많이 신경 쓰지 않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6빌리언 이상이면 좋게 반응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입니다. 에어포켓 논란이 많은 분기이죠. GTC 2024에서 블랙웰이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호퍼 시리즈가 잘 팔리지 않을 수 있겠다는 우려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에어포켓이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는 28빌리언 이상이면 좋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올해 말과 내년의 수요에 대한 공급 가식성이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가 아주 좋았습니다. 빅테크가 모두 내년까지 매분기 AI 캐펙스를 늘릴 계획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TSMC의 COWOS 캐파와 SK 하이닉스의 HBM 캐파가 2025년까지 모두 판매됐다는 점,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단기적인 마진 희생이 있더라도 AI 캐펙스를 늘리겠다는 감수 의지를 보였다는 것, 네 번째는 구글의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런칭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했던 요소는 중국용 제품인 H20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업사이드를 좌우할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이던스상 1분기까지 데이터 센터의 매출 한 자릿수 정도만큼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말했었습니다. 이전에는 대략 중국 매출 비중이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 중 20%에서 25% 사이였기 때문에 한 자릿수는 매우 낮은데요. H20이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언제 판매될 예정인지, 얼마나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프트웨어 올인원 스택인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의 매출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혹시 이것이 빠르게 올라올 경우 멀티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체크할 때 2월부터 엔비디아 AI GPU 공급이 크게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론 수요가 늘면서 호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에어포켓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의 뉴스가 많았는데요. 리드타임 단축에 주로 기여했던 건 기존의 TSMC COWOS로만 후공정을 처리하다가 이제는 아시아 후공정 라인인 암코와 스필 UMC와 그리고 인텔까지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 분야에서 모두 캐파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리드타임이 줄어든 것은 꽤나 자연스럽습니다. COWOS 기준으로 웨이퍼당 30개씩 H100이 출하되다가
B100으로 B200으로 가게 되면 약 15개씩 출하가 되기 때문에 COWOS 캐파를 한번 크게 늘려놓고 블랙웰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덕분에 1월 말부터 공급이 크게 늘어서 2월 중순 UBS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리드타임이 8개월에서 11개월 수준에서 3개월에서 4개월 수준으로 크게 낮춰졌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현지 인터뷰를 통해서 볼 때 AI 서버 주문이 계속해서 공급 속도 증가만큼이나 강하고 GPU 쇼티지가 풀리자 기업들의 엔터프라이즈 AI 서버 주문이 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조, 의류, 정부, 금융, 통신 섹터가 서버를 주문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주요 수요 증가분은 일반 기업들이 주문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오고 있다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에어 포켓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프리뷰를 살펴보면서 애널리스트 코멘트와 공급망 체크를 통해서 진행한 디테일은 네이버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는 4주차 실적 발표 기업 중 23개 기업에 대해서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을 비교 분석하고 주요 7개의 컨퍼런스 콜을 정리했습니다. 유틸리티 태양광과 ESS 그리고 원자력 발전과 가스터빈 발전에 대해서 다뤘고 크록스 리비안 등 주요 소비재 기업의 컨퍼런스 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 섹터 체크 자료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짚어드린 이후에 5개월 만에 투자 등급을 정리해드린 것인데요. 각 산업별로 투자 등급을 정리해봤으며 미국 유틸리티 전체의 전력망과 태양광 모듈, 트래커, 인버터,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상 최대의 혁신을 보여주며 검색을 다시 정의했던 구글 개발자의 날 구글 I/O 2024 분석 자료입니다. 2023년 섣불렀던 팜2 기반의 바드 검색 시연에서 코덱에 당했던 이후 1년 만에 제미나이와 함께 자신감을 되찾은 순다르 피차이, 그리고 창사 이래 최대의 혁신이자 30년간 이어져 왔던 링크 연결식 검색을 바꾸는 AI 오버뷰에 대해서 정리해본 자료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 주식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1분기 분석 자료입니다. 주요 펀드 10개의 썰틴F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선호하는 기업도, 섹터도, 운용자산 규모도, 평균 홀딩 기간도, 탑 종목 비중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매분기 포트폴리오를 볼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참고하고 있는 성장주 펀드 10개를 정리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프리뷰 총정리 자료입니다. 너무 잘 만들어진 나머지 블랙웰이 4분기부터 양산되기 때문에 그 중간까지 호퍼 제품 구매가 없을 거라는, 그래서 2분기와 3분기의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낮을 수 있다는 에어포켓 우려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 사이에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호퍼 수요가 유지될지, 에어포켓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디테일을 살펴본 자료였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